중간중간 이야기해주는 것들.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된대. 그럼 일단은 이 기축통화라는 것은 첫 번째 국제거래의 결제수단. 국제거래 결제수단이고 그 다음에 환율 결정의 기준이야. 환율 결정을 하는데 기준이 된대. 그 다음 볼게. 기축통화했고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브레턴 우즈 체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기축통화가 되는 건 달러였대. 그러니까 그 달러가 뭔가 지금 국제 결제 수단이었다는 거야. 거래 결제 수단. 근데 거기에 뭐가 있대? 모순. 엄청 중요하잖아. 너네 모순 좋은 건가 그러면? 안 좋은 거야. 뭔지 몰라도 그냥 읽으면서 겁나 개 안 좋은 거 해결해야 하고 그 찰나의 순간 그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브레턴 우즈의 어떤 구조적 모순이 있다. 일단 한번 보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이 브레턴 우즈 체제 같은 경우는 얘에서의 기축 통화는 달러화야. 근데 얘가 달러화인데 여기에서 뭔가 구조적인 모순이 있어.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경상수지. 갑자기 아니 왜 모순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경상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경상수지. 그럼 경상수지가 처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경상수지라는 것은 뭐냐? 지금 보니까 경상수지는 뭐네? 수출입 간 차이인이라고 딱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쓸 데가 없네. 안긴 문장에 대한 안긴 문장 자체 민감하게 받아들이라고. 수출입 간 차이야. 그럼 경상수지는 수, 출, 빼기, 입 정도가 될 거 아니야. 수출입과 차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것이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은 그러면 수입이 수출을 초과함. 그럼 얘들아 수입하는 너희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재화를 너희들이 담당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걸 굴려야 되는데 수입이 너무 많아.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수출을 해야 돈을 버는 거잖아. 근데 수입이 많다는 건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돈을 겁나게 쓰고 있는 거야. 이해돼서? 안 좋은 거라고. 100% 이걸 안 좋다고 바라볼 수 없지만 안 좋은 편에 속해.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고 바라보냐? 얘가 그래서 적자라고 보는 거야. 근데 반대로 수입보다 수출이 크면은 얘를 흑자라고 바라본대. 왜냐하면은 수출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더 있으니까 수입하는 것보다는. 여기까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라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수출을 하면은 우리의 어떤 제품을 더 팔아서 돈을 버는 거네. 예를 들어서 미국한테 뭔가 판다 생각하면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잖아 지금. 이해됐어 이거? 오케이. 자,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뭔가 이제 좀 달라. 미국이 여기서부터 한번 보자. 미국이 이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았어. 즉 우리는 흑자만 볼 거야. 뭐 이런 뜻이잖아. 그럼 우리는 흑자만 볼 거야. 얘를 그대로 가져와.
수입보다는 술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니까, 달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우리 거를 팔면서 얘네들이 달러를 내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지금 미국 내 달러화가 고립되게 되는 거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달러가 계속 미국 쪽으로만 몰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뭐라 그래?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이렇게 허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 국제 유동성 공급 몰라. 그냥 써.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돼. 뭔가 안 좋아. 중단되면은 뭐가 된대? 경제가 크게 위축된대. 세계 경제 위축. 뭔가 겁나 안 좋은 거야. 반면 하는 거 보니까 누가 봐도 반면이면은 이걸 못 잡은 게 이상한 거야. 반면 하면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뭐래? 적자 상태가 지속돼. 즉 뭐가? 경상수지가 적자가 누적된다는 것은 이 부분인 거잖아. 즉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야? 수입이 수를 넘어선 거야. 봐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볼까? 이 정도라고 지금. 이해됐어? 그럼 봐봐. 수입이 많으니까 반대로 달러가 풀리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달러화 과잉 공급이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달러화 과잉 공급이 돼. 그럼 얘들아 봐봐. 달러화가 과잉 공급이 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이 돼. 우리가 좀 쉽게 예를 들어보자고.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은 나만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내가 좋아했던 오빠가 남들도 겁나 좋아하게 돼. 흥미를 잃어. 이런 거 비슷한 거야. 달러가 겁나 많아져, 전 세계적으로. 그럼 누구나, 개나 소나 다 달러를 다 갖고 있어. 달러 막,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막 몇천 달러 갖고 있어. 막 몇천억 달러 이렇게. 그럼 흔템이잖아. 흔한 템인 거니까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달러가 과잉 공급되면 그 준비자산, 그러니까 그 준비자산이라는 것은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준비되어 있는 자산인 거야.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준비자산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달러화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럼 달러화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은 그 다음 뭐래? 그냥 고정환율 제도가 붕괴된대. 벌써 제도 뭐 붕괴까지 쓰자. 그래. 야, 그러면 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왜? 적자를 지속해서 적자를 누적해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좀 해결해 볼까 하다 보니까 과잉 공급돼서 신뢰도가 떨어져. 그래서 신뢰도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요거를 조금만 좀 땡겨와 볼까, 수출을 더 많이 해볼까 하니까 공급이 중단되는 현상이 일어나. 이해됐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모순이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이게 브레턴 우즈에 나타나게 되는 구조적 모순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끝. 여기까지. 그리고 이 문단 봐봐.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가 문제 맞잖아.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게 떨어지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국제 유동성이라는 게 우리가 잘 몰라. 설명을 해주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이야. 말 그대로 지불 수단이야. 그러니까 그걸로써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근본이 체제라는 게 있네. 자, 요거를 이어 근본위
체제. 근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 역할을 할 때, 즉, 금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거래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금이 국제 유동성 역할을 한다 해도 금만으로 한다기보다는 그 금의 가치에 뭔가 고정이 되는 것 같단 말이야. 읽어봐봐. 금이 국제 유동성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의 가치는 하고 넘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할 일이 뭔지 알아? 너네 기억 부분 방금 봤지? 그럼 기억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겠지. 그게 몇 번이야? 12번이지. 그럼 12번 발문 보니까 자세히 한번 봐봐. 첫 구절이 뭐로 시작해? 이거를 이용한 사람과 이용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등급으로 갈리는 거야. 뭐?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 이해됐어?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를 이용을 해야지. 여기 봐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뭔가 그림이 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해야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는 미국이 되는 거고 뭔지 몰라. A, B 세 국가가 되는 거라고. 얘를 활용하는 거야. 이렇게. 왜냐면 뭐라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 기억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의 가치는 정해진 양, 이 금을 가지고 싶으면 미국 달러 얼마, 이 금 가지고 싶으면 A 얼마, B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고정이 된다. 이해됐지? 이에 따라 민감하게 잘 봐봐.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잘 봐봐. 그러면 국가 간 통화의 가치, 그럼 이렇게 해서 다 정해지면은 얘네들 간의 환율이 있고, 얘네들 간의 환율이 결정되고, 얘네들 간의 환율이 결정되는 거잖아. 저절로. 왜? 정해진 금의 가치에 따라서 똑같은 금의 가치가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면 각각의 어떤 그 국가마다 환율이 결정이 될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이해됐어? 그러면 이런 것 자체를 뭐라고 한대? 교환 비율이라고 한대. 이런 것들을 교환 비율인 환율. 그럼 여기서, 교환 비율인 환율이 자동으로 결정이 된대. 여기까지 됐어? 금분위 체제의 핵심이 이거야, 그냥. 금의 가치를 고정시키고,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봐봐. 그 다음 볼게. 얘들아, 이후라는 거 보니까 이것보다 뭐야? 조금 뭔가 발전된 건가? 뭔진 몰라. 어쨌든 그냥 시간이 흘렀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아니야, 시간 흘렀나 봐. 그리고 나서, 니은, 브레턴 우즈 체제. 근데 잡아. 이 브레턴 우즈 체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너희들이 머릿속에 뭘 가져가야 돼? 이 새끼 모순이 있음. 이 새끼 뭔가 모순이 있어. 이걸 딱, 1문단에서 모순이 있다고 했어. 뭔가 이상할 거야. 민감하게 일단 받아들이면 모순이 있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라고. 모순이 있어. 이렇게.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그럼 달러화가 추가되었다고 돼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약간 이런 상황이야. 좀 더 보자.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태한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된 거야. 다시 한번. 금 1온스는 얼마라고? 35달러야. 야, 35달러. 그 달러 누구야? 누구 거야? 미국 거야. 그럼 봐봐. 금은 어디랑 고정이 되는 거야? 얘가? 달러랑 고정이 돼. 근데 그 달러 누구 거? 미국 거. 그렇게 해도 세 국가가 되네. 그러니까 이거를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싸움이야, 사실은. 이게 나도
어떤 환율이라는 어떤 배경 지식이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은 내가 너희들이랑 똑같이 이걸 풀었으면은 나도 아마 개작살 났을 것 같아. 나도 솔직히 그럴 것 같아. 환율의 개념이 없었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거든. 근데 고3 정도 되면 환율의 개념이 그냥 있어야 돼. 그냥 너희는 고3이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환율의 개념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이해됐어? 나도 아마 환율의 개념 없이 풀었으면 무조건 틀렸을 거야.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은 나의 일상이란 말이야. 나의 일상이니까 난 되게 자연스러워.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고. 근데 고3 수준의 고3 애들이 너희들이 그 환율하고 그런 거 너희 관심이 없다고. 왜냐면 너희들의 어떤 생활이 아니니까. 그렇잖아. 한번 좀 봐봐. 브레턴 우즈에서는 뭐 이렇게 되고 나서 금 1온수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줘야 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다른 국가들은 잡아. 요게 민감해져야지.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가 고정되는 거야. 봐봐. 금 1온스 35달러. 그럼 그 35달러에 우리는 얼마. 그 35달러에 우리는 얼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얘는 이 새끼는 가지수가 하나, 둘, 세 개란 말이야. 근데 금과 달러를 고정시켜 두고 나서 달러에 대한 다른 이 국가들을 뭔가 이제 나눠주니까 몇 개야? 한 개로 줄어버려. 이해됐어 이거? 봐봐. 이런 장점은 있는 거야. 자,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외에서만 변동을 허용했다. 뭐를? 환율은 거의 불균형일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 정도 내에서만 허용 가능한 거야. 이 정도 내에서만 뭔가 살짝 변할 수 있어.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계속 읽어볼게. 이런 것들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시 봐.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그거에 고정되어 있는 A하고 B 간의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됐어 이거? 여기까지. 자,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했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외 정도만 변동을 해야 된다 이 말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브레턴 우즈 체제는 고정 환율 제도란 뜻이야. 이게 고정 환율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거 이해됐어 이거? 사실 너희들이 이걸 읽어낼 수가 없어. 나도 배경지식이 없으니까 이거 못 읽어낸다니까. 배경지식이 있으니까 알 수가 있는 거라고. 배경지식이. 근데 이게 진짜 알아야 돼. 고3 끝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배경지식을 경제 같은 경우는 많이 해놔야 돼.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이게 2011학년도 수능에 경상수지에 대한 이 기출 문제가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그 정도 10년 넘게 봐야지 어떡해. 이미 기출되고 평가는 너희들이 그걸 다 분석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평가는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이 정도의 배경지식 상시가 아니야. 왜냐면 고3이잖아. 곧 성인인데 나라 돌아가는 꼴이라든지 돈이 움직이는 흐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야. 이걸 지금. 봐봐. 산문단 한번 볼게. 1970년대 초에 잘 봐. 1970년대 초에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 여기서 봤잖아. 여기.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왜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한 거야? 달러화가 과잉 공급돼. 그럼 개나 소나 달러 겁나 많이 갖게 돼. 나도 35달러, 나도 70달러, 나도 뭐 105달러 뭐 겁나 많이 갖게 돼. 그런 상황에서 뭐해? 기브미더 골드 뭐 이러고 있을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다 미국 찾아와가지고 골드 플리즈 막 이러고 있을 거라고. 그럼 다 골드 어떻게 해줘야 돼? 교환해줘야 돼. 왜? 막 교환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잖아. 되게 안 좋은 현상이네. 달러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풀린 상황인데 금을 무조건 교환해줘야 되는 막 교환 어떤 의무가 있고 얘들아 봐봐.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져. 즉, 달러화가 과잉된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 자체가 점점 떨어지고는 있는데, 금은 계속 교환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이런 제도가 생긴 거야. 제도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치에 상관없이 35달러 갖고 오면 무조건 이론수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금이 계속 급감하겠지. 달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해됐지?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태한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까지. 여기서 말하는 이를 해결하는 게 뭔데? 여기서 이를은 뭔데? 금태한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 금태한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여기서 여기다 쓰면 안 돼. 왜냐면 디귿 쓸 거니까 좀 이따가. 여기서 아마 여기서 오는 거니까 요쯤에다가 달러가 과잉 공급되면서 아마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금 준비량이 급감하면서 그러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됐어.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되는 거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하는 방법은 1번 달러화의 가치를 내린 평가절하가 있대. 평가절하가 있는데 얘는 달러화의 가치를 내려버리는 거야.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럼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는데? 평가절상이라고 한대. 자, 평가절상이라는 그걸 뭐라고 하는데? 달러에 대한 환율, 달러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달러에 대한 환율을 내려버리는 거야. 얘들아 얘기 한번 보자. 그러면 달러에 대한 환율을 내려. 그럼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 1달러가 1,000원이었어. 근데 1달러가 500원이 됐네. 그럼 우리는 이제 원래는 1,000원이 있어야지 1달러가 있었는데 우리는 1,000원 있으면 뭐가 생겨? 2달러가 생기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높아진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은 환율과 가치는 어떤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알겠지? 다시 한번. 반비례 관계야. 즉 뭐가 되는 거야? 타국의 통화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겠지. 이런 관계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런 관계를. 여기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잠깐 한번 보자. 일단 다 하면서 보자. 1달러가 1,000원이었어. 근데 1달러가 500원으로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우리가 미국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미국 입장이고 얘네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한국 상품을 사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사는 입장. 자, 원래는 이 한국의 옷이 100, 1,000만 원짜리였어. 그럼 이 새끼들은 원래는 얼마 주고 샀어야 되는 거야? 10달러만 주고 사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만약에 환율이 500원으로 줄어들면은 우리는 지금 이게 원래 10,000원이었던 게 원래 10,000원을 주고 10,000원이었던 것을 10달러만 주면 됐는데 얘네들은 이제는 얼마 줘야 되는 거야? 얘네들은 20달러를 써야 된다고. 20달러를.
사겠니? 미국 입장에서 fucking 코리아 막 이럴 거라고. 분명히 안 사. 100% 안 산다고. 이해됐어? 그럼 다시 한번. 미국 입장에서 한국 제품이 만 원에 10달러였을 때는 샀어. 근데 만 원이 20달러 되니까 안 샀어. 환율이 내리니까 얘네들이 수입하던 걸 어떻게 했어? 안 하기 시작해. 이해됐어?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드는 거야. 이 관계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 관계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거 안 사가 되는 거야. 한국 거 안 사가 되는 거야. 자, 또 이번엔 이렇게 한번 보자. 이번에는 한국이 있고, 자, 맥도날드가 있어. 맥도날드가 있어. 그럼 맥도날드가 환율이 원래 이런 상황이야. 원래 1,000원이야. 그럼 얘가 5,000원짜리 먹으면 얘네들은 원래 5달러에 팔고 있었으니까 얘네들은 뭐야? 5달러만 받으면 되니까 5,000원을 가지고 우리는 5달러를 바꿔가지고 사 먹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만약에 환율이 내렸어. 환율이 내렸어. 얘네들은 얼마만 받으면 돼? 5달러만 받으면 돼. 5달러만 받으면 되는데 환율이 500원으로 내렸으니까 우리는 얼마에 살 수 있어? 2,500원에 살 수 있는 거야. 2,500원. 겁나 먹겠지. 맥도날드 거의 한 폭파 직전까지 먹을걸? 그러면 반으로 줄었으니까. 뭐 줄 아마 300명씩 서 있을 수도 있다고. 그 정도라고. 근데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하기 시작한 거야? 수입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야. 이해돼서? 이 관계를 이해를 해줘야 돼. 지금 봐봐. 평가 절상된 거잖아. 그럼 평가 절상되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고 치자고. 우리나라는 뭐 하게 돼? 미국과 거래하던 우리나라는 원래는 수출을 겁나 잘할 수 있었거든. 왜? 가격 경쟁력이 있었거든. 왜? 우리나라 건 좀 쌌거든. 근데 비싸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출을 못하게 된 거라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수입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 오는 거야. 경상수지 적자로 변하는 거야. 뭐가? 미국과 거래를 하던 누군가들은. 이해됐어, 이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 당연한 거 아니야? 미국이 정말 개빡치는 상황이라고, 이건 지금. 왜냐면은, 일단 읽어볼게.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 하에서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이야. 봐봐. 얘가 뭐라고? 규정상 불가능이야. 규정상 불가능이야. 좀 더 읽어볼게.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이거를 몰라서 이해를 못하는 애들도 있어. 대미무역. 대미무역이 뭔데? 미국과 하는 무역이야. 이해돼서? 그럼 대미무역이라는 것은 대미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즉 독일과 일본은 누구하고 무역을 한 거야? 미국하고 무역을 한 거야. 근데 거기서 얘네들은 평가 절상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야. 왜? 흑자 보고 있다니까? 돈을 벌고 있어. 미국을 상대로 우리는 미국하고 독일은 수출을 더 많이 하고 미국은 수입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럼 미국 어때? 봐봐, 내가 말했잖아. 개빡치는 상황이라고. 왜냐면은 우리보다 약소국 새끼들이 돈을 벌어가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라고, 지금. 이해됐어? 즉, 그 다음 거 봐. 불가능했고, 당시 이렇게 하던 독일, 일본 등 주요 국들은 평가 절상 하면은 이 의무를 못다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협조를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야. 즉, 봐봐. 여기서 어디 써야 돼? 여기다 좀 쓸게. 흑자국들이, 독일이나 일본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는 상황인 거지. 이해됐지? 협조를 해주지 않아.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규정상 불가능해. 그럼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건. 그 규정이 뭔데? 금 1온스가 35달러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것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됐어, 이거?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해도 진짜 겁나 잘 읽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더 나가야 돼.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걸 하려고 했을까요? 왜? 뭘 해결하려고? 저걸 해결하려고잖아. 그럼 평가절하를 해서 달러와의 가치를 줄였다고 생각해봐. 달러와의 가치를 줄이면은 금 1온스를 미국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35달러 갖고 와서 예를 들어서 서영이가 가가지고 35달러 금 1온스 내놔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 꺼져 한 3,500달러 갖고 와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왜? 달러의 가치가 줄었으니까. 이해됐어 이거? 그 말은 지금 왜 하려고 했냐고 하면은 금 주비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달러와의 가치를 줄이면서 얘를 더 많이 갖고 오게끔 만들어가지고 금 퇴화 능무의 조항을 다시 이제 계속 완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진짜 겁나 잘 읽는 거야. 진짜 최고로 잘 읽는 거야 이게. 그 다음 구절 한번 봐봐. 구절이 아니고 또 한번 보자. 봐봐. 만약에 평가 절상을 했어. 만약 진짜 평가 절상을 하는 거야. 그럼 평가 절상하면은 경상수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독일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겠지. 경상수지가 적자가 된다고. 만약 평가 절상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아까 전에 내가 예를 들어줬던 거를 바탕으로 보면은 이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화에 대한 어떤 그 환율 자체가 내리니까 수입을 하던 것을 안 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오히려 뭐 하게 돼? 맥도날드 겁나 팔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야? 수출을 겁나 하게 된 거잖아. 그럼 수출이 어느 순간 수입을 넘어서겠지. 그럼 미국의 경상수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개선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걸 가져가야지. 이게 진짜 이 글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이거? 진짜 어려운 제시문이라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제시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리더라도. 한번 봐봐. 그럼 이 상황이, 여기서 말하는 이 상황이 뭔데?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상황. 다시 한번 봐.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걸? 결국은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낮출걸? 그렇게 되면 통화의 가치가 올라갈걸?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엔화하고 마르크화의 가치가 결국은 올라갈걸? 이란 뜻이잖아. 그럼 뭐해? 너희들이 투자자야. 들어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런 거 생각하는 순간 뭐야? 들어가자 하고 결국 환율을 낮추고 통화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때 어떻게 돼? 그때 팔아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뭐 하겠어? 엔화하고 마르크화의 투기를 겁나 할 거라고. 아직 올라가기 전에 통화의 가치가. 이거 이해됐어, 이거? 이해됐어? 오케이. 독일의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당연한 거 아닐까? 당연한 거. 미국은 결국 뭐 했어? 1971년 달러화의 금태한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어. 약간 뭐 하고 있는 거야? 야이씨, 못해. 나 금 못 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우리나라가 했다 생각해봐. 바로 미사일 날라올걸? 그죠? 휘잉 하면서 막 갑자기 바바바바방 이런 거 날라올지도 몰라.
미국이니까 가능하지. 미국이 제일 강대국 아니야? 제일. 그 봐. 브레턴 우즈는 그렇게 붕괴가 되었어. 까지 물어보자. 하나만 너희들이 생각해봐. 브레턴 우즈를 붕괴하는 그런 이 모습 자체, 이 닉슨 쇼크라는 거 있지. 그럼 닉슨 쇼크는 얘랑 관련될까? 얘랑 관련될까? 닉슨 쇼크라는 것은. 닉슨 쇼크는 이런 뜻이야. 결국 금태한 의무 조항 못해. $35 갖고 와? 못 줘. 이런 거거든. 그 전제는 얼마를 가져오더라도 우리는 못 줘야. 알겠어? 그 말은 평가절하지. 이해됐어? 닉슨 쇼크를 했다는 것은 평가절하를 감행한 거야. 이해됐어? 평가절하를 강행한 거야. 아, 이거 무조건 한다 이렇게 된 거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한번 봐.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와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어서 뭐지? 뭐 이렇게 돼야 돼. 너희 입장에서는. 아니 뭐지? 이제 디귿 한번 보자고.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후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봐봐. 이렇게 된 상황인 거야. 금만 없는 거고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거고 달러가 고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다른 나라의 환율이 결정되는 거야 지금. 이해됐지? 얘랑은 달라. 얘는 금에 고정을 한 상황에서 미국 A, B가 되니까 얘네들은 세 개잖아. 근데 얘가 지금 이 자리로 가버린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세 국가 안에서 지금 금을 고정하느냐 미국 달러를 고정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잖아. 이해됐지? 당연히 이렇게 하면 규모의 경제 돈이 적게 들어 생각보다. 왜? 얘들아 달러가 움직이고 뭐 돈이 움직이고 그 환율이 움직이는 것 자체도 돈이 움직여. 이해됐지? 뭐 거기까지 몰라도 돼 지금은. 봐봐. 어떠한 기축통화도 만약 없어. 얘들아 약간 이런 상황 아닐까 그러면? 디귿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약간 이렇게 써보자. 기축통화 없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이 돼. 그러면 이런 상황이야. 미국 A, B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기준이 되는 통화가 없으니까 얘네들 간의 환율 따로, 얘네들 간의 환율 따로, 얘네들 간의 환율 따로, 얘네들 간의 환율 따로. 그러다 보니까 자동 결정되는 게 없다는 거야 지금. 즉 얘네들은 얘네들의 환율이 있다 하더라도 얘네들의 환율이 자동 결정되는 게 아니야. 왜? 기준이 아니니까.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지수가 생긴다. 그러네.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지수가 이렇게 생기고 있네.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거래를 하면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문제풀이를 좀 할게. 알겠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아. 복습을 진짜 열심히 해줘야 돼. 알겠지?